반갑습니다. 미용에서요, 지금 경매를 공부해서 이렇게 경매 붐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마 대한민국에 나 혼자 처음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루트로 지금 가는 방향성이 있어요. 제가 오늘 혹시 올려놓은 거 보셨나요? 30대는 노동으로 돈을 벌고, 40대는 뭘로 벌어요? 머리로 돈을 벌고, 그리고 50대는 시간으로 돈을 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아직 20대죠?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앞으로 미용 시장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더 많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게 왜 힘들어지냐면 고임금, 고세금, 고임대료, 특히 고임금이 문제거든요. 고임금하고 고세금이 문제예요. 이 고임금과 고세금이 발생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직원을 써서 그 사람들은 4대 보험을 다 들어줘야 되고요. 8시간 근무 조건 다 주월 근무 다 조건 들어줘야 되고요. 근데 그 직원들이 그 매출을 찍어주면 좋아요. 문제는 그 직원들이 매출을 못 찍고 있다는 거. 그러면 원장이 돈 벌어서 그 사람들 월급 주기 바빠요. 근데 월급은 똑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미용실 원장님들이, 대형 미용실 했던 원장님들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가요? 1인 미용실을 가요. 1인 미용실을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또 발생이 되는 게 있어요. 고임대료. 임대료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임대료를 지금 내가 한 달에 150을 냈어. 아니 100만 원 냈어. 100만 원 냈는데도 10년 뒤에도 나는 또 100만 원만 낼까요? 한 150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내가 자가 미용실을 사자 이거야. 자가 미용실. 그래서 차라리 100에서 150만 원의 돈이 나갈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임대사업을 하자는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자가 미용실에서 은행에 대출 받아서 지금 돈을 버는 걸, 미용실에서 돈을 버는 걸 가지고 그걸 내 상가로 만들자 이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자가 미용실을 갖고 있는 미용실 원장님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한 5%도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미용실 원장님들 자가 미용실 아니에요. 다 임대 미용실이에요. 그분들 한 달에 월 500, 600, 1000 이렇게 내요, 월세. 이렇게 월세 이렇게 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거 같죠? 아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돈을 벌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경매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사람이 그냥 자기 돈 내고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있어요. 지금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졌죠? 한 10억 정도 해요. 그러면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내가 들어가려면 뭐 땡길 수 있을 때까지 다 땡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5억 정도를 한 7억 정도를 5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 5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어. 그리고 내 돈 한 5억 들어갔어. 근데 이 돈 7억 정도 대출 받았어. 7억 정도 대출 받고 한 3억을 내가 70%까지 막 대출 받아가지고 3억은 내 돈이 들어가고 7억을 대출 받았어. 근데 대출을 받아서 이 집값이 10억짜리였는데 얘가 8억으로 떨어졌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쵸? 그럼 대출을 지금 7억은 계속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계속 살아있죠. 돈을 갚지 않는. 근데 내가 돈을 못 갚았네? 그럼 얘가 이제 경매가 나온 거야. 그러면 경매가 나오면 이 권리에 대해서 낙찰하는 사람이 이 권리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다 갚을 수 있는, 만약에 7억이라는 돈을 다 갚으면 경매 들어오겠어요? 경매 안 들어오죠. 경매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7억이라는 돈을 우리나라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말소를 해준다. 말소를 해준다. 그러니까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소멸을 해준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낙찰자가 이거를 소멸이 되면 낙찰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100%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5억을 건재당을 대출을 받았어. 건재당 대출 받고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4억에 전세를 줬네? 감정가가 10억이야.
10억인데 5억 대출을 받고 감정가 10억이니까 전세 들어오는 사람들도 월세 들어오는 사람들도 크게 부담 없이 이거 감정가 10억이니까 내가 4억에 들어와도 이거 손해보지 않겠다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얘가 어떻게 해요? 집값이 떨어졌네? 8억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5천만 원이 있는데 근저당이 있어. 근저당이 이거를 대출을 못 갚았어. 못 갚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순위를 이제 따져야 돼요. 선순위가 뭐예요? 전세권자가 선순위냐, 아니면 근저당이 선순위냐, 이걸 따져야 돼요. 만약에 근저당이 선순위면 어떻게 해요? 근저당을 먼저 돈을 갚고 전세권자는 뭐가 돼요? 소멸. 그럼 그 사람은 돈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돼요. 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그게 말소기준 권리예요. 그게 말소기준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행이든 일반 개인이든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말소기준 권리라는 게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라는 거를 만들어 놔서 다음에 낙찰자가 이 물건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낙찰받기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야지 낙찰받지. 그러니까 그런 거 소멸을 안 시키면 어떻게 해요? 낙찰받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건물은 아파트가 그러니까 이게 뭐 다가구 같은 거 이런 다가구 같은 경우는요. 그 근저당이 한 8억 정도 막 걸려 있고 그리고 대출 막 껴 있고 아니면 근데 다가구 그러니까 뭐 다세대를 예를 들어 다가구 얘기 들어볼게요. 다가구가 한 5층까지 있어요. 4층까지 있어요. 4층까지 있는데 세대수가 한 뭐 7명, 8명이 들어와 있어요. 맨 꼭대기층 뭐 주인이 살더라도 그러면 6개 층은 임대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6개 층에 먼저 근저당을 걸어놨어. 그게 이 다가구가 감정가가 한 10억 정도 해요. 5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각 층마다 1억씩을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감정가가 10억짜리인데 6명한테 1억씩 받았으니까 이건 실질적으로는 11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다가구를 살 때 전세를 먼저 줬을까요? 자기 돈을 먼저 줬을까요?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먼저 했을까요? 거의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저당이 뭐예요? 선순위예요. 선순위. 그러면 근저당이 먼저 갚고 그 다음에 6명 중에 맨 뒤에 놓은 사람들은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말소기준 권리라는 거예요. 왜냐면 낙찰 경매에 있어서 경매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든 시스템이에요. 왜냐면 근데 봐요. 자, 거기서 전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의 흐름을 위해서는 낙찰자는 경매의 목적이 뭐예요? 싸게 사는 게 목적이죠. 그죠? 싸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지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소기준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지. 그래서 경매에서 이 말소기준 권리가 차지하는 전체적인 확률이 70% 정도 돼요. 60에서 70% 정도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왜? 얘가 권리 분석의 제 1등 공신이거든요. 그러면 말소기 그거 하기 전에 세입자들이 경매 받을 수 있는 순위가 1이 되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낙찰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조건이 나는 싫어. 이 집이 싫어. 낙찰 받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 대신에 이제 이 이제 말소기준 권리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서 우리가 갑시다. 자, 그래서 이 말소기준 권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5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룰이에요. 그래서 말소기준을 하면 5가지가 뭐냐면, 근저당, 저당, 근저당. 저당, 근저당은 뭐예요?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죠. 대출을 받으면 내가 만약에 1억을 대출을 받았어. 그러면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120%나 130%, 120%에 130%에 조금 더 올려서 근저당을 걸어놔요. 어디다?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을 걸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근저당이에요. 근저당. 그래서 우리 근저당 많이 들어보죠?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거는 거의 다 은행에서 하는 건 다 근저당이에요. 자, 그리고 담보 가등기. 이건 뭐냐? 자,
내가 매니저님한테 돈을 꽂았어요. 돈을 꽂았어. 돈을 꽂았는데 내가 그래 계약서만 쓰고서 했는데 내가 그것도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럼 너 계약서만 쓴다고 해서 내가 돈을 받아낼 수 있어? 못 받아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 너 집 하나 있지? 집 하나 있으니까 거기다가 내가 등기 신청할게. 담보로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준 것만큼 내가 등기 신청할게. 이게 바로 뭐예요? 담보가등기예요. 담보가등기.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가압류. 압류가 있어요. 압류는 뭐였냐면, 자, 법원에서, 나라 국가에서 이 사람이 뭘 샀는데 세금을 안 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세금을 안 했으니까 압류로 들어가야죠. 그쵸? 압류해야지. 뭐가든지. 근데 회사를 이제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됐네? 이 사람한테 더 이상 돈을 받을 데가 없네? 그러면 뭐해? 은행 카드사에서 막 요즘 막 쓰는 거 막 카드 대출 받아가지고 뭐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다 받아가지고 차를 사는데 막 벤츠 샀어.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 근데 1억 대출 받아서 차를 샀네? 그러면 카드로 샀어. 그러면 돈을 받을 데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그걸 뭐해? 압류를 걸어놔요. 압류.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자, 강제경매 개시결정. 이 강제경매 개시결정은 뭐냐면, 내가 아파트를 들어갔어.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전세권을 들어가면 어떨까? 처음부터 전세권이 집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전세권 등록이 안 돼요. 전세권 등록이라는 건 뭐냐면, 전세와 전세권은 달라요. 전세는 채권이고요.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물권과 채권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벌써부터 그래서 전세권은 집주인한테 내가 전세금을 주고 등기부 등본상에 내가 전세권 설정을 하는데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등기부 등본상에 내가 전세권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을 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나중에 얘가 경매가 넘어갈 때 임의 경매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주인의 허락 없이 내가 바로 법원에 가가지고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전세권을 설정을 하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벌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내가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하면 내가 이 등기부 등본상에 이게 바로 증명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법원 가가지고 내가 경매를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집주인 아무 허락도 없이. 근데 이 강제경매 개시결정은 뭐냐면요, 전세권을 설정을 안 했어. 내가 전세권을 설정을 안 하고 내가 나중에 이제 전세를 살고 있어. 채권만 갖고 있어. 그러니까 물건은 못 갖고 있고 전세만 갖고 있어. 근데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뭐를 하냐면 시간이 지났는데 돈을 달라고 했어. 내가 2년 지나가지고 전세금 돌려주세요. 그때 집주인이 뭐라고 해야 돼? 나 돈 돌려줄 돈 없는데? 돈 돌려줄 돈 없어. 그냥 살아. 근데 나는 나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요즘에 그런 물건도 되게 많죠? 그런 경우가 이제 뭐라면, 전세 사기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우리가 요즘에 전세 사기라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집값이 이제 부동산하고 은행하고 짜고, 이제 건설업자하고 이 세 명이서 짜고서요, 집값을 폭등을 시켜요. 그래야지 대출이 잘 나오거든요. 만약에 감정가가 지금 요즘 시세가 한 4억이야. 4억인데 대출을 뭐냐면 한 4,500을 받아요. 그러니까 4,500에 그러니까 분양가를 4,500을 받아요. 4억 5천원,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더 뻥튀기 시켜가지고 분양을 시켜. 그러면 4억 5천에 분양을 했으니까 그 집주인은 어떻게 내놓을까? 4억에 내놔. 요즘 시세는 4억인데 4억 5천에 분양을 하는 거야. 그래서 4억에 내놔죠. 그러면 요즘 시세하고 집값이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집값이 떨어졌네? 뭐 3억 8천, 3억 5천 이렇게 집값이 떨어졌는데 나는 4억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근데 지금 시세보다 전세값이 더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그럼 이게 전세 사기가, 그러면 집주인이 이거 돌려줄 수 있어, 없어? 못 돌려주죠? 못 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주인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임차인은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경매 날짜가 2년이다 그러면 2년이 지난 후에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법원에 가서 바로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걸어서 그리고 이제 법원 가서 이제 먼저 이것부터 해야 돼. 임차권 등기를 해요. 임차권 등기. 아까 전세권 등기가 있다고 했죠. 전세권은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바로 동시에 가서 그러니까 임차인이 가서 등기소에 가가지고 자비로 다 등록을 하는 게 전세권인 거고, 임차권은 전세를 하고 전세가 만기가 됐을 때 집주인의 허락 없이 돈을 안 돌려줘서 임차권 등기를 해요. 임차권 등기. 그럼 이 임차권 등기를 가지고 법원 가서 소송을 걸어야 돼요. 법원 가서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걸어서 거기서 법원에서 판결한 집행권 원원이라는 게 있어요. 서류 있죠? 내가 이 사람이 임차권을 이제 저기를 안 줘서 이 사람한테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이게 판결문이 있어요. 판결문이 집행권원이라는 그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또 법원을 가서 경매를 신청을 해요. 그게 뭐라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얘가 소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는 다 소멸이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아까 얘기했듯이 근저당이 우선권이다. 그리고 후선이다. 그럼 얘는 소멸이 돼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내가 아무리 내가 후순위여도. 그러니까 후순위면 무조건 다 이게 소멸이 된다는 게. 소멸은 가져갈 수도 있고 배당 금액에서 내가 낙찰된 금액에서 돈이 나오면 돌려줄 수 있지만 돈이 안 나오면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케이스가 어디 많이 있냐면 오피스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거를 뭐냐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경매가 임의 경매가 있고요, 강제 경매가 있어요. 근데 임의 경매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임의 경매는 근저당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세권 이런 설정이 등기부등본상에 서류로 남아있는 거는 등기부등본 그 자체만 가지고 가서 법원 가서 경매를 신청하는 건 우리 뭐라고 하면 그게 임의 경매라고 얘기를 하고요. 등기부등본상에 서류가 등록이 안 돼 있어. 아까처럼 전세권 없이 전세 그리고 임차권 이런 거는 나중에 설정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설정이 된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강제 경매라고 해서 이 강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임의 경매는 법원에서 판결문 없이 바로 하는 건 임의 경매고요. 법원에서 판결한 판결문원을 가지고 경매를 하는 거는 강제 경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선순위일 경우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지만 후순위가 할 경우는 뭐예요? 소멸이 돼요. 후순위를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나중에 확정일자로 결정해요.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요 세 개를 가지고 결정을 해요. 내가 먼저 신청을 했더라도 후순위가 되면 못 받는 거예요. 그쵸? 경매를 내가 신청을 해도 내가 후순위면 못 받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면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라는 게 말소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그거 건조당에 넣는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 대신에 약자한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최우선 면제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최우선 면제권은 최소의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약자들한테는 그래도 최소한 너희들한테 너 다 뺏기면 힘드니까 은행보다도 먼저 우선으로 지급하는 돈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는 아니고요. 최고 5,500만 원까지 지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대구는 지금 얼마까지 지급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도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금액 단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대신에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6,500 미만이어야 돼요. 1억 6,500이면 안 돼요. 1억 6,500 미만이어야 돼요. 미만인 사람들한테 5,500까지 줘요. 근데 그 만약에 1억 6,600이다. 그러면 한 푼도 못 받아가. 뭐 이런 제도가 좀 있어요. 자, 전세권. 이 전세권 아까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전세는 뭐다? 전세는 채권이고 전세는 물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근데 전세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세권이어도 소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아까 뭐예요? 후순일 때 얘를 내가 인수를 소멸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권리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대항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 반대되는 다른 것들은 다 대항력이에요. 대항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낙찰자한테 내가 대항력이라는 건 제3자한테 내가 돈을 요구를 할 수 있는 내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대항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의 별도의 다른 것들은 내가 낙찰자한테 내가 재산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인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기준을 최대한 벗어나야겠죠. 이 기준을 맞추면 안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기준을 족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가면 돼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쵸? 낙찰자 입장에서는 얘가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얘가 많을수록 이득이 많겠죠. 낙찰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 경험이 아닌 여러분들이 경매를 낙찰을 받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낙찰자 입장이면 얘네들이 많은 게 좋겠죠. 다 소멸되니까. 다 없어지니까. 그럼 나한테 이득이, 금전적인 이득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아니에요? 많이 생기겠죠. 그쵸? 돈 버는 비결이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뭐 채권자 뭐 은행도 있고 근저당이 있고 압류도 있고 뭐 전세권도 있고 담보권자 있고 임차인도 있고 다 이런 게 있는데 인수를 해서요 말소 기준이 기가 있으면 다 소멸이 된다. 낙찰자한테. 뭐 여기 보시면 뭐 채무자도 있고요.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인수되는 권리라는 건 뭐냐면요. 자, 대항력이 있고요. 대항력.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낙찰을 받으면 제3자한테 내 재산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대항력이에요. 자, 우선 변제권. 아까 우선 변제권은 뭐냐면요. 내가 시가가 10억짜리 있는 집이 있어요. 10억짜리 있는 집인데 이걸 8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선순위가 전세권이 뭐 7억이 있어. 뭐 7억이 있고 뭐 근저당이 3억이 있어.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카드 대금이 뭐 2억이나 3억이 있어. 그러면 그 순서대로 7억에 낙찰했는데 만약에 카드 대금이 뭐 3억이 있어. 대출이 3억 있어. 근데 8억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자한테 먼저 7억을 주고요. 나머지 3억의 압류가 있잖아요. 그 3억의 압류에서 1억 빼고 2억은 소멸이 돼요. 그걸 우리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순위 순서대로 배당을 하는 걸 우리는 우선 배당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최우선 변제권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최우선 변제권은 선순위 후순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근저당이 5억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근저당이 만약에 7억이 걸려 있어요. 근데 낙찰을 내가 8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10억짜리를. 그러면 지금 1억이라는 돈이 지금 부족하죠. 근데 이 사람이 1억 6,500만 원에 미만으로 1억의 월세 얼마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월세 뭐 상관없어요. 금액이 중요해요. 보증금을 낸 금액이 중요해요. 만약에 1억을 살아서 전세를 사는 거나 1억에 60을 월세를 사는 거나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1억이라면 1억 6,500만 원의 미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최우선 변제권은 가장 높은 5,500만 원까지는 어떻게 해요? 먼저 근저당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은행에서 7억을 가지고 가는 거를 어떻게 해요? 먼저 제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행에 줘요. 그거를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거는 자 보시면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자, 요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임의경매라고 얘기해요. 등기부등본상 이외의 권리에서 나가는 것들은 뭐예요? 강제경매. 강제경매라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유치권, 법정지상권, 뭐 분묘기준권, 뭐 그리고 임목지상권, 체납관리비 뭐 되게 많아요. 등기부등본상에 기록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나중에 다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뭐 체납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나중에 사람들이 경매 힘들다 하는 이유가 바로 요런 지금 등기부등본상의 권리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외 권리 얘를 분석을 제대로 못해서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라는 거를 제대로 분석을 못해서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리 분석이에요. 권리 분석을 제대로 못해서 부동 경매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수냐 소멸이냐. 인수 입장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인수이면 좋은 거고 낙찰자 입장에서는 소멸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근저당. 근저당은 뭐예요? 자, 근저당.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120%에서 130%. 저당은요, 개인과 개인의 거래. 개인과 거래. 은행에서 거래는요, 근저당. 개인과 개인 거래에서는 저당.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호,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서도 성립이 다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뭐 예제 같은 건 있을 수 있고요. 전세권자를 요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할게요. 전세권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전세권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전세에 살고 계세요? 전세 살고 다 자가예요? 부자시네요. 자, 나중에 혹시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전세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집들이 나중에 경매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대학력 있는 임차인,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되고요.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내가 이사를 가서 그러니까 2주 안에 다 하셔야 돼요. 14일 안에 다 하셔야 돼요. 14일은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점유. 내가 살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집이 경매가 나갔어요. 내가 중간에 이사 갔어요. 그러면 없어져야 돼요, 권리가. 무조건 내가 거기서 살고 있어요. 이사를 절대 가면 안 돼요. 무조건 살고 있어요.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력 있는 임차인은요, 전입신고하고 점유, 이 두 가지를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이사 절대 나가면 안 돼요.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전입신고하고 점유에서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뭐하냐?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를 하면 점유를 했다라는 것만큼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에 내가 등록을 되는 거, 임차권 등기를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그리고 배당 순서는 확정일자. 확정일자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시에 같이 받아요. 근데 나중에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가 사례를 봤는데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요, 점유를 하고 있어. 근데 확정일자를 안 받는 거야. 확정일자를 2년 뒤에 받은 거야. 언제? 경매가 나올 때. 경매가 나왔을 때. 그럼 뭐예요? 배당 순위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 종기일자. 배당 종기일자는 뭐예요? 내가 먼저 돈을 받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요, 배당 종기를 안 해도 나중에 받을 수 있어요. 얘가 제일 무서워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얘예요. 배당 종기를 안 해놨어. 임차인이 배당 종기를 안 했어. 그럼 뭐 누가 그걸 다 변제해야 돼요? 법원에서는 배당 종기를 한 사람부터 우선순위로 돈을 지급해요. 근데 배당 순위를 내가 종기를 안 했어. 등록을 안 했어. 신청을 안 했어.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근저당이 있어. 근저당 5억 있어. 전세권이 뭐 5억 있어. 그러면 경매를 8억에 낙찰받았어. 근데 그러니까 전세권이 선순위야. 근저당이 후순위야. 근데 내가 이 전세권자가 배당 종기를 안 했어. 그러면 법원에서는 누구 먼저 돈을 줘요? 근저당한테 돈을 먼저 줘요. 근저당한테 먼저 돈을 줘요. 8억에 낙찰을 받아도. 그러면 8억에서 3억 남죠. 3억에 남은 거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세권자한테 3억을 주죠. 그럼 나머지 2억은 어떻게 해요? 낙찰자가 줘야 돼요. 낙찰자가 줘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전세권자가 배당 종기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5억 주고요. 나머지 근저당에서 3억 주고요. 소멸 없어져요. 그래서 이 임차인이 배당 종기를 한 것과 안 한 것과의 순서에 의해서 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차이가 완전히 확 달라져요. 그것도 보셔야 돼요. 그거 임차인 가서 저기 벽에다 이렇게 하셨어요? 못 물어봐요. 내가 누군지 알고 어떻게 가서 물어봐. 그 사람 연락처도 없는데 누군지 어떻게 알아. 잠수 탔는데. 그런 사람 거의 대부분 잠수 타잖아요. 못 물어봐요. 그래서 항상 서류를 보셔야 돼요. 서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권리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세권이 되기 위해서 선순위가 되기 위해서는요. 선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전세권이 아까 소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전세권이 소멸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소멸이 되는 것들은 전세권이 소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세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내가 선순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무조건 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선순위. 그리고 뭐예요? 건물 전체가 뭐예요? 전세권 설정이 돼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리고 확정일자 받으셔야 되고요. 이게 없다 그러면 뭐예요? 순위가 밀려요. 그리고 소멸이 돼요. 전세권이라고 해서 내가 전세권 설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돈을 받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매를 할 때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수를 하시면 나중에 경매 낙찰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득을 볼 수도 있고요. 그거를 늦게 받으면 나중에 인수를 해서 여러분 재산상에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권리 분석을 잘 하셔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인수를 한다. 아니면 내가 포기를 한다. 그래서 경매를 할 때는요. 항상 경매 보증금이 있어요. 경매 보증금 10%거든요. 만약에 1억이라는 경매를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10%면 얼마예요? 1억이죠. 1억이라 이런 돈을 내가 보증금을 먼저 내야 돼. 그 즉시 보험 가서 내야 돼요. 그거를 수표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봉투에다 써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이 상황에서 얘를 분석을 잘못했어. 아까처럼 뭐 전세권인데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거를 했어. 그럼 내가 떠안아야 될 게 많죠. 그럼 사람들은 그걸 포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즉시 1억은 날아가. 없어져요. 1억은 없어지는 돈이에요. 내가 그거 청구해서 나 이거 잘못 쓴 것 같아요. 나 다시 쓸게요. 아니, 안 돼요. 없어져요. 못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경매를 시작할 때는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확실한 권리 분석을 하고 물건을 선택할 때 그거를 선택하고 경매로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낙찰받을 때 보증금으로 날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낙찰받을 때 보증금 그 금액 잘못 써가지고 나가는 뭐 1억짜리인데 10억 써가지고 낙찰할 때 그러면 그 금액 다 날아가요. 한 번도 못 받아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제가 올 때마다 이제 이렇게 30분 동안은요, 30분 조금 오버됐어요. 좀 30분 동안 경매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5년이나 10년 뒤에는 자가미용실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경매 낙찰 받아서 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고생하셨습니다.